일반인 분들이 정신질환 병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왜 그게 좀 경계가 되냐면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미 정신과에서는 뇌의 질환으로 봐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 친구를 20년 지기 내 친구를 잃었어요. 그러게요.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정신병, 정신질환은 뇌와 신경계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를 1990년 이후부터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막 두드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게 1890년대 이 19세기 말에 정신병이라는 그 현상이 마음이 아픈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프로이드가 이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하는 그 시대인데 그때 프로이드도 가서 연수를 받고 배웠던 뇌 신경계 질환의 이 석탁이라고 하는 분이 샤코라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정신병인 히스테리아라는 그 병의 가장 전문가라면서 유럽 최고의 뇌과학자로 이름을 떨쳤거든요. 그분이 어떤 치료법을 제안했냐면 이게 우리가 아는 레드썬 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아는 최면 치료.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거를 이 샤코보다 또 100년 앞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시도해서 메즈머라는 사람이 사실 메즈머는 외과 의사였어 처음에. 이 체면 치료를 인간에게 있는 동물 에너지, 에테르와 같은 그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이 체면 치료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히스테리 환자의 신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류를 잡아낸다 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 30년 전인데 사실은 메즈머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메즈머가 체면 치료를 해가지고 히스테리 환자의 신경계 오류를 잡아낸다는 게 다 뻥이고 그게 사실은 환자가 감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나아졌다든지 변화하는 거다. 결국에는 체면치료사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그것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환자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의해서 일어나는 치료 효과라는 게 밝혀지고 완전히 매즈머는 막판에 최고의 과학자에서 돌팔이 체면술사 수준으로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이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그 주장을 하면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을 이 정신과 약물로 정신병 환자를 양산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뿐만 거예요. 아니라 정신과 약의 처방률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자살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정신과 약을 먹다가 자살하게 되면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한테 또 데려가가지고 더 네. 약을 먹여. 그리고 네. 정신과 약을 먹다가 자살하면 아무도 정신과 약을 먹다가 자살했다고 안 해요. 그냥 자살했다. 끝이에요. 20대 선생님들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 전부 그 기사마다 다 확인 가능한 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투약 중이었다는 거.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맞아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네. 학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짜. 실제 그 근데 잠깐만요. 네네. 본인은 의사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런 이야기 어느 의사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프로자, 플록세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처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 2007년도 영국에서는 미성년에게 처방하면 사법 처리되고 그리고 18세부터 24세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자살률이 현저히 올린다라는 문구가 이제는 연령과 상관없이 전 연령에서 자살률을 올린다라는 문구로 다른 나라는 바뀌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언젠가 삼성의료원에 있는 의사가 SSRI, 네. SSRI 그 아주 전형적인 이 항우울제 네, 약이잖아요. 플록세틴이 SSRI. 네, 네. 그거를 그냥 처방만 하면 모든 우울증 문제는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처방하라고 의료보험으로 더 싸게 안 해주는지 그게 문제다. 쓴 거를 보고 아니 저는 야, 무식이 용감한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인지 놀랐거든요. 어쨌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쓰신 거죠. 이런 무지한 인간이 이런 끔찍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저는- 우려도 할 수 저는 있잖아요. 그 기사를 쓰신 그 교수님이 자신이 우울감을 겪을 때 SSRI를 드실 거냐라고 해서는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그러면 그분은 너무 나쁜 놈으로 지극히 사악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같은 동료 의사 예를 입장에서 그런 들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환자 조현병 환자 칼에 찔려 죽었던 고 임세원 정신과 교수님, 네. 그분도 자신이 우울증으로 5년 넘게 고생했는데 우울증 약 안 드셨다고 했어요. 명상과 필라테스로 치료했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환자가 왜 칼을 들고 임세훈 교수한테 가가지고 따졌는지. 저는 임세원 교수님이 일반적인 의사 중에서도 더 부드럽고 선하신 분이라고 그분 생각해요. 훨씬 부드럽고요. 네네. 유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환자가 원치 않는 강제 입원을 그 교수님 동의하에 하게 됐었나 봐요. 그 환자가 뭔가 발작적인 보니까 가족들이 환자 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거는 잘 들어주신 그렇죠. 가족 말을 듣지. 그 지금 정신병자 말을 듣겠냐고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환자가 팔을 품고 찾아왔어요. 팔을 품고 찾아왔을 때 왜 나를 입원시켰냐라고 할 때 그분 그렇게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 그 자리에 그러게요. 저도 진짜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자분 가족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입원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하지 않고 그 환자를 진짜 미친놈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셨거든요. 오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존중,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정신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멘트를 하기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렇죠.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과연 그 편견은 누가 만드는가? 그런데 지금 김 원장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네요. 명칭이 만들어지면서 DSM이 만들어지면서 DSM이 만들었다 괜히 DSM 탓을 돌리지 말고요. 그 DSM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한국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이 대중 친화적으로 덜 무섭게 그리고 정신과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의사들도 편하게 그리고 보호자들도 좋게 그리고 정신질환자라고 명칭을 붙인 사람은 약만 먹고 조용히 있게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조현병 평명을 만드신 다음에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낮추고 정신과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그 문턱을 낮출 수 있게 했다라고 자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문턱을 낮춰가지고 도구나 카우나 다 우리 병원에 오기만 하면 다 환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병원이 됐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도 열일하실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했으니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가 인기과가 됐죠.
아, 의과대학 내에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한국인들이 자살률이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자살률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된 거는 정신과가 병원에서 인기의사가 되고 정신과 환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비례했고 정부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조현병 15세 전에 거의 발병도 안 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굳이 미리 색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정신과로 미리 환자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게 11살밖에 안 된 아이를 소아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격리병동을 하고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붙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게, 이 어머니는 그러면 그 진짜 이 정신과가 물 만난 배처럼, 물 만난 고기가 아니라 배처럼 출격하는 그 시점에 아주 때가 잘 맞아가지고 자기 아이를 정신병동에,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춘, 아이고, 이게 좋은 때가 아니라 불행한 때를 겪으신 분이 이제 16년째 경험한 그 기록한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가 겪는 정신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정신병 환자가 되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김 원장님이 2024년 새 벽두에 지금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환자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 고통은 그 환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까지. 그렇죠. 생생하게 겪은 어머니, 네, 어머니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생하게 겪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라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물로 치료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정신과 의사의 열일에 어떻게 하면 이 낚이지 않고 그 아이를 정신병동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요? 글을 보면 아이 탄생에 대해서 네. 보통 체격, 보통 키, 태어났을 때도 평균 몸무게, 감기도 별로 안 걸리고 건강하게 컸던 내 아이한테서 100명 중에 1명이 조현병에 걸린다는데 소아조현병은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데 그 불행이 나한테 닥쳤어. 재난이 덮쳤어.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첫 번째 기사에 다 껴놔. 2008년 2월 겨울 방학이었다. 귀가했더니 아이는 온 집안의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고 커튼을 닫히고 소파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뻔을 몰라 울고 있었다. 아파트 상가 앞에 나쁜 사람이 모여있고 자기를 위협한다고 했고 자꾸 나오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나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다음날 이비인후과를 갔대요. 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귀를 검사하고 청력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고, 이튿날 동네 정신과를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엄마의 우울증이 아이에게 전이됐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울감은 있었지만 우울증은 아니었다. 불안, 환청, 정신과, 정신병 이런 단어를 검색했다. 손이 떨렸다. 이 말은 엄마가 의사 코스프레로 해가지고 우울감이 있었지만 우울증은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는 나는 우울증 아니야 라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불안, 환청, 정신과, 정신병 이런 단어를 검색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로 그렇지만 내 아이는 정신병 환자는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손이 떨렸다. 너무 두렵고 놀라웠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억울해요. 뭐가 우려요? 나는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 이 일에 치여가지고 내 아이를 좀 못 돌봐줬나? 사랑을 덜 줬나? 이런 자책감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난 자책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책감이 그런데- 든 거하고 그런데-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정신병 아니, 그런데 환자라고 하는 건 정신과 다르죠. 선생님이 아이가 그러는 건 나의 우울감이 전이 돼서래요. 나 때문이래요. 그건 나쁜 놈이면 그 의사네요.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아이한테 미안한 분을 확 찔러버렸다고요. 나 그래서 진짜로 그랬다고 다 나 때문이라고 해서 뒤지고 잠도 못 자고 인터넷에 뒤졌다고요. 그랬어요. 찾는 내내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잠도 잘 수가 없었고 그랬어요. 밥도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나 진짜 우울감을 느끼긴 했지만 나 환자 아닌데. 그래, 본인 환자가 그런데 아니듯이. 나한테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염됐다고 그래서 저런다고 저러지? 그럼 의사가 멍청한 놈이라서 제대로. 그래도 의사가 한 말이잖아. 의사가 하더라도 내가 우울감이 있어도 우울증이 아닌데 내 우울증이 아이한테 전이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의사가 돌팔이구나. 멍청한 소리를 한 무섭기도 거죠. 하고 진짜 아닌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아니 그러면 화가 나면 의사한테 화를 내면 되지. 아니, 왜? 그래서 다른 병원 갔어요. 그래 다른 병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아정신과 개인병원을 찾았다. 그랬더니 의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급성 정신증 같다고. 이게 지금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이걸 또 약간 비웃어요. 하스피탈 쇼핑한다고.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왜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가가지고 사는 물건을 더 비싸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의사 코스프레 했다고, 방구석 의사 역할을 했다고, 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을 뿐이에요. 누가 아니래요. 그래 열심히 찾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정신적 정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의 문제는 아이한테 있어요? 지금 이 엄마한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한테 있었네요. 그러게 의사가 이야기하는 정상이 내한테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만 있었어도 자기 애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28살 청년, 16년 전이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 그러게 근데 그 2월 아이가 너무 두렵다면서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중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질문을 던진다라고 할 때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렇죠. 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진 편견이 아니라 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편견인데 그거를 이 한겨레 20일 안타깝게도 그 핵심 질문은 쏙 빼고 그러게요. 오히려 엉뚱하게 다들 약을 먹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한겨레도 요즘에 좀 힘들긴 하겠죠. 힘드니까 어떻게 조금 비즈니스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설마 표면적으로는 소외된 목소리를 기사로 실어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몰랐네요. 자, 그러면 이 어머니의 마음 또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에 의해서 일시적인 이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병 환자로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정신과에 가면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일을 다 잘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정신병명을 붙여줘요. 환자가 오면 웬만하면 그 환자의 병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 기사 내에서도 확인 가능한 건 의사마다 다 각양각색의 진단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병명을 하자받느냐가 또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각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현병이라는 아주 확실한 뭔가가 있다고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사실 뭐 조현병이든 어떤 정신질환이 확실한 신체적인, 생물적인 또는 물리적인 근거가 있고 뭐 전문가든 대중이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만들어지는 병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아픔, 정신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믿고 판단하느냐에 만들어지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의사들이 소통한다라고 하는 병명이 갖다 붙여지는 것이 정신병에 해당하는 거지, 정신병은 그런 측면에서 실체가 없다. 그냥 의사들이 병명 갖다 붙이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신 씌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병명 붙이기와 같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체가 있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픔이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 또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본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병이든 병원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파악하고 심지어는 치료도 할 수 있다. 보통 뭐 골든타임 해가지고 긴급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외과 수술할 때는 작동할지 몰라도 정신과 또는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오랫동안 배려하는, 이걸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진정한 정신질환의 대처는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적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2024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대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는 20년 지기 제 친구가 죽음을 당했다면 그때는 정말 충분히 슬퍼하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제 일을 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걸 저는 병명으로 불리는 걸 거부해요. 네, 그거는 뭐 본인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정신적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이 기사에서 엄마는 아이가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정신적 정상이라고, 급성 정신증이라는 거를 의사한테 아이가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 속에서 엄마의 행동이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의 문제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진짜 엄마의 인지와 사실 판단 능력의 문제가 아이에게 전이된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너무 멘붕 상황이었잖아요. 정신병으로 진단받지 않는 방법, 정신병 환자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 즉 나 자신이 혹은 내 아이가 환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볼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먼저 뭔가 이상하다, 병에 걸린 것 같다 하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는 환자가 되고 결국 괴물이 되고 맙니다.
물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신체 증상이 있고 아이가 아프다며 괴로워한다면 즉각적인 의료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지 엄마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환자 취급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자기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파악하지 못해 주위 사람들이 점차 괴물처럼 보이게 되는 삶의 혼란 증상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결국 자식을 10년 이상 정신병 약에 중독되게 완전한 정신병 환자로 자라게 만든 이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불행?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할 비극일까요? 어떤 사람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정제, 마취제와도 같은 정신과 약을 치료약인 듯 마치 마법처럼 내 마음의 아픔을 해소해줄 묘약이라도 되는 듯이 너무나도 쉽고 간편히 먹게 되어버린 21세기 한국 사회는 분명 멋진 신세계보다 멋진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